국가 재정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 재정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현재 거덜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한마디로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는요,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은 그냥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지표로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 GDP 성장률이 지금 3년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 마이너스 16%, 2017년에 마이너스 14%, 금년도는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에서는 202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경제 성장률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2015년에 112%였었죠.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17년에는 2,400%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될 거냐? IMF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00만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인플레이율이죠. 그래서 이거 뭐 수치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정도인데, 따라서 그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가 이제 단위가 볼리바르 아닙니까? 볼리바르 가치가 지금 최근에 그 US 달러 대비해서 99.9%가 하락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베네수엘라 지금 경제는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그 경제적인 파탄 상태다. 지금 뭐 주민들 그 생활상이라는 게 지금 뭐 아주 말할 수가 없는 정도죠. 국민의 80%가 식품을 구하는데 궁핍함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긴급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더 절실한 얘기로 국민들의 60%가 저녁을 안 먹고 잠을 든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체중이 8% 이상이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은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베네수엘라 하면 석유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굴해서 팔면은 요새 석유값도 좀 오르지 않나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유 생산이 제대로 조정만 되거나 증산만 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좋은 시세에 그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남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 부귀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가 결론적으로 유고 차베스 플러스 그 마두로 정권으로 쭉 이어지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 치하에서 경제 사회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지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서들 알지만은 국제 시세가 굉장히 큰 진폭으로 상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그런 그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아주 거의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포퓰리즘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무차별 충당을 한 거죠. 심지어는 그 냉장고 가격까지 그 대통령 그 이름 하에서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소위 차베스 디스카운트라고 그럽니다. 무상 교육, 무상 그 급식 포함해서 모든 사회 생활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석유 자원으로 그 조달된 수익금으로 그냥 그 복지 정책으로 충당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유가 그 하락 쇼크가 있었던 시기에 거의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유 산업도 그 아주 그 시설도 낙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복지 정책에 치중하면서 소위 석유 생산 시설마저도 투자가 안 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는 석유 시설 포함해서 모든 생산 시설의 기간 산업을 국유화했어요. 또 토지 개혁도 하고 이게 뭐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생산 의욕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자본들이 다 떠나게 된 거죠. 물론 추가적으로 무슨 뭐 FDI 자금이 들어온다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뭐 그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서 그 정권을 지금 뭐 그 정책을 조금 변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데 얽매여서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한때 석유 부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최대 빈국이 돼버린 근본적인 그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책 또 그 안에는 이게 복지 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그렇습니다. 썼기 때문에 이제 예. 이런 그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지 정책을 쓰다가 이렇게 IMF 구제 금융을 한 나라가 또 그리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요새 뭐 그 구제 금융에서 졸업을 했다면서요? 예. 그 저 졸업이라는 게 지난 저 8월 20일 날 지난 8월 20일 날 3차까지 구제금융이 있었는데 그 3차분의 마지막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부채를 다 상환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IMF 때 그 IMF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상환하고 정말 졸업을 한 건데 여기는 지금 부채를 그대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2032년까지 연기시켜 준 거죠. 그런 합의하에 지금 3차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졸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완전 졸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빚은 대신 남아 있는 32년까지 예, 2032 유예해 줄 년까지. 테니 그때 갚아라.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예. 졸업은 아니네요. 예, 그 배경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졸업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리스가 지금 구제금융을 끝내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이태리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저 영국이 그 EU로부터 이탈하는 소위 브렉시트에 최종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EU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리스 문제까지 또 추가한다면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현재 그 EU 집행위 담당하는 융커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드라기 ECB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년 가을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은퇴 전에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졸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지금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럼 그리스가 그 빚을 갚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내핍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구조 조정을 했고 또 사실은 기초수지 흑자, 재정 흑자를 내는 거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눈에 잘 띄게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체는 예,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안 지키는 경우에 또 저항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구조조정 자체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성과는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지 정책을 과다하게 펴서 그러니까 재정 지출 너무 그쪽 과다하게 지출했을 게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졸업을 했다지만 말이 졸업이지 실제 그 내핍 생활은 더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계속 예. 그 전과 같지 못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로 간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뭐 그 일부 그 학자들 중에는 지금 졸업했지만 2015년에 이제 이 지금 현 정권 치프라스 정권이
소위 부채 뭐 안 갚겠다. 또 뭐 연금 같은 거 개혁을 안 하고 계속 복지 정책을 계속 쓰겠다라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단하고 한번 이제 크게 2015년에 그 좀 분쟁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채권단 생각대로 계속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자를 또 깎기 위해서는 계속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국민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뭐 크루그만이라고 뉴욕대 교수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이 2015년 당시 그리스를 가서 보니까 5유로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을 못 가는 정도 그 뭐 약이 떨어져가지고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움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유로면 우리 돈 얼마 정도 한 될까요? 6천 원 정도죠. 그러니까 10,000원 안 되는 돈 그것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상황에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폈을 때는 좋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예. 그게 이제 화가 돼서 구제금을 받다 보니까 생활이 더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하고 결과를 있다. 낳게 됐죠. 예. 그 그리스 경제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제조업만은 GDP 한 5%가 되고 건설업까지 합쳐서 한 16% 되고 나머지는 그 조선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서비스업이 한 81% 이상이 되고 농업이 한 4%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은 계속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도 투자 확대와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을 아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이런 일 당하면 그 아픔은 꽤 오래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리스는 이렇게 구제금을 받아서 뭐 명목상으로는 졸업한 형태로 갔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국민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거 그것은 뭡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그냥 자연에서 그냥 동물을 그 사냥을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플라밍고 아시죠? 유명한 그 홍화, 그 춤춘 그거 천연 보호 조수인데 그것까지 그냥 무차별로 사냥하는 정도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그 전문기관에서 그 뭐 이런저런 그 마두로 정권이 뭐 경제 회생 및 번영을 위한 플랜이다 하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구체성이 없는 얘기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EIU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실현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체적 그 경제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가장 그 경제 운용의 핵심인 가격 통제 제도를 또 물자 배급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철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뛰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감당을 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가 볼리바르 통화를 자유변동 환율제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회 그 보장 그 지원책을 철폐 내지는 축소해라 이런 얘기죠. 제일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구조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임시 필요한 어떤 그 단기 처방으로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단계가 되면 필시 IMF가 주도돼서 지금처럼 그 그리스처럼 그런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지원책을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나 정치 사회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하게 변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마두로 정권 하에서 그러한 아주 어쩌면 자기네들도 위태로워질 수도 모르는 그런 정치 변혁이나 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시장 경제 원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뒤에 뭐가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구비가 안 되고서는 누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그 참여를 할 것이며 지금 그리스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베네수엘라도 못지않게 외채가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걸 지금 리스트러처링 한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어요. 예. 그런 난관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한테도 주는 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 문제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결국은 정부를 통제하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또 마치 이 금융이라는 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부가 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낭비하게 되면은 결국 국방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또 이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제도 자기 실정 그 사정에 맞는 정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그리스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과도한 재정 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제 금융이 되고 또 결국은 그게 국민들한테 나중에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보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고 그리스는 조상 덕에 엄청나게 좋은 그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인구 한 1,000만 명 넘나요? 근데 1,000만 명. 뭐 거기 관광에 오는 게 뭐 2, 3천만 명이 쭉 가고 그러면 그거 조상 덕을 봐서 잘 사실 텐데.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저 산업이 제조업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때 결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광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DP의 뭐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좀 경제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그러니까 제조업도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 바탕에서 관광 수입도 추가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경제가 좋겠지만 그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밖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일종의 초과 수요형 경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광 수입만으로다 대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아니면 내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내적 절하를 통해서 소위 경제를 좀 내실을 기하고 거기에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궤도에 오르기에는 그리스 경제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빚을 지금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2,700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허리띠를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바탕에서 경제가 건실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 머리를 스치는 그 교훈이랄까 그런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석유 산업이 말이죠. 재정 수입이 한 60%, 수출에서는 거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적으로 석유 산업에 의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산업 편중화 이런 거 말씀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나라에 비교할 정도는 아직 뭐 아니지만 그래도 교훈 삼아서 볼 만한 거는 너무 그 리스크가 큰 산업 편중 구조는 조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가 그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얻어야 될 가장 큰 그 교훈이랄까 이거는 또 어느 저 경제학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전쟁도 없었고 그렇죠. 또 중등 소득 국가로서 쭉 유지해오던 나라인데 아무런 외부적인 충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패망했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내적인 파탄이다. 내적인 폭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임플로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경제 운용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도 지금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그 다음 주축이 되는 자동차 산업도 상당한 위험이 좀 밀려드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사회복지 확대 일로의 정책으로 몰두한다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좀 그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도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경제 운영은 경제 실정에 맞게 잘 운영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